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빗입니다. 저의 1차 목표는 노베이스가 토익 혹은 학교 문제집을 숙제로 받았을 때 혹은 그런 문제집을 가지고 혼자서 공부를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에 도달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의 1차 목표입니다. 영상을 보고 개념과 예시를 정리하시고 까먹지 않게 복습만 똑바로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포기하시지 말고 따라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언어 혹은 글에서 한국어에서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초등학교 때 다 배웠죠. 기응, 니은, 디귿, 리을 혹은 아여, 어여, 오요, 우유라고 하는 자음과 모음이 글의 가장 작은 단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어라는 언어에서 그 글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무엇일까요? 네, 알파벳입니다. A부터 Z까지 26 알파벳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알파벳들을 모으면 알파벳들이 그 영어라는 언어 혹은 글에서 최소의 단위였을 때 그 알파벳들을 모아서 한 단계 더 큰 단위를 형성하면 그것은 무엇이 될까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알파벳들을 모아서 나올 수 있는 최소의 단위는 무엇일까요? 네, 단어입니다. 우리 영어 하면 영어 단어 외워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이미 시작하고 계셨을 테고요. 자, 그러면 그 단어들은 영어에서 의미를 가진 최소의 단위가 됩니다. 왜냐면 알파벳 하나, B라는 알파벳을 하나 쓰면 그건 아무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물론 예시도 있습니다. A, 알파벳 A, 그건 알파벳 하나만으로도 이미 뜻을 가진 하나의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한 개 혹은 하나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자, A를 제외하고는 알파벳 하나하나를 따로 썼을 때 그건 아무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글자들이 2개 이상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우리는 단어라고 부르고 그 단어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단어들이 모이면 그것은 무엇이 될까요? 네, 문장이 되고요. 문장들이 모여서 문단이 됩니다. 문단들이 모여서 우리가 얘기하는 글이 되겠지요. 자, 그렇게 순서는 글자, 단어, 문장, 문단, 글의 순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글자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었던 A, B, C 노래 A, B, C, D, F, G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어떤 글자를 보면 그게 어떤 알파벳인지 정도는 다 익히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위인 우리가 단어에 대해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단어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면 가장 먼저 듣는 문법이 품사입니다. 하지만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고등학교 심지어 1등급도 야, 품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팔품사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품사가 정확히 뭔지는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기초인 만큼 또 그 기초 위에 영어 실력을 쌓아가는 만큼 기초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뭐가 뭔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해를 한 뒤에 암기가 이루어져야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수가 나오는 일이 없어집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품사는 단어들 있잖아요. 영어에는 수만 가지가 아니겠죠. 사실 수십만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사전에도 추가되는 단어가 있고요. 혹은 MZ 세대들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혹은 줄임말, 미국에서도 영어에서도 줄임말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만큼 정말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서 품사라는 것은 물건 품자입니다. 물건 품자의 한자 안에 숨겨진 또 다른 뜻은 박스 3개가 있거든요. 그 박스 3개를 나눠 놓는 거예요. 뭐에 따라? 종류에 따라. 그게 품사입니다. 그 많은 단어들을 그 단어들의 사용법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카테고리 혹은 집합이 품사입니다. 품사는 단어들의 집합 혹은 단어들의 카테고리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품사의 종류에는 8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팔품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팔품사를 이렇게 외웠어요. 명동에서 형부와 대감이 접전했다. 그래서 명동, 형부, 대감, 접전 이렇게 8개로 외웠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웃겼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그게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8개로 나눠져 있는데 명, 명사, 동, 동사, 형, 형용사, 부, 부사, 대, 대명사, 감, 감탄사, 접, 접속사, 전, 전치사 해서 총 8개의 품사가 영어에는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8가지의 품사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갈 건데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면 굉장히 세세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굉장히 세세하게. 명사에는 어떤 종류의 명사가 있으며 동사에는 어떤 종류의 동사가 있으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종류별로 다양하게 가르쳐주고 연습을 시킬 텐데요. 저의 1차적인 목표는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주는 게 저의 목표가 아니라 영어를 쉽고 문제집을 자기가 봤을 때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을 가르쳐 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의 웬만한 문법 설명들은 문장 해석을 할 때 필수적인 정도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그 점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사입니다. 자, 명사는 한자를 잘 보셔야 돼요. 이름 명자의 글사자입니다. 그렇다면 명사는 뭘까요? 네, 이름입니다. 쌤, 이름이라 하면 그게 뭔가요? 너무 많고 그러실 수 있는데 자, 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데이빗입니다. 저의 닉네임, 네임이죠. 그것도 닉네임, 네임입니다. 저의 닉네임은 무엇인가요? 앙빠입니다. 저의 한글 이름은 무엇인가요? 현성입니다. 그것들 다 이름들이지요. 그러면 그거는 그 단어들, 데이빗이라는 그 단어의 품사는 무엇일까요? 네, 명사입니다. 쌤, 그게 단가요? 너무 쉬운데요? 그지요? 자, 보세요. 이거 가지고 있죠, 저. 이렇게 생긴 이거의 이름은 뭔가요? 머리카락이지요. 영어로는 hair. 이거 명사입니다. 자, hair 바로 밑에 있는 거 뭐라 하나요? 머리지요. head. 이렇게 있는 사람의 목 위에 있는 이거를 갖다가 우린 뭐라 부르기로 했어요? 머리라고 부르기로 했지요. 그럼 그 머리도 하나의 이름이자 품사로는 명사입니다. 자,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는 이거는 이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기로 했나요? 눈이라고 부르기로 했지요. 이것도 이름입니다. 자, 옷. 이렇게 생긴 이 물체를 우리는 옷이라고 부르기로 했지요. 옷도 그러면 품사로는 명사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것까지 들어가 볼까요? 자, 저 남자지요. 자, 제가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알겠지요? 제 마음에는 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지요? 근데 그 마음은 저의 생각들과 그런 감정들의 하나의 덩어리지요. 자, 그 덩어리 같은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기로 했습니까? 마음 혹은 사랑이라고 부르기로 했지요. 그럼 사랑 혹은 마음은 품사가 이름에 들어가도 카테고리가 이름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괜찮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명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자, 하나만 딱 더 해보겠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있겠지요. 네, 저도 부모님이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저희 형도 한 명 있거든요. 3살 위의 형. 자, 그 형까지. 저와 저희 형, 엄마, 아빠를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는 그것을 가족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치요? 그럼 가족은 품사가 명사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겠지요. 자, 여기까지가 명사의 끝입니다. 명사는 하나입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사실 돼요. 명사는 뭐다? 이름, 명자다. 그렇기에 명사는 이름이다. 네, 다음은 동사입니다. 자, 동사의 한자는 무엇일까요? 움직일 동자입니다. 움직일 동자 글사자를 써서 동사라고 하는데요. 그 동사는 한국어로는 서술어와 같다고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하지만 한국어의 서술어와 영어의 동사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혹은 다음 영상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자, 동사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 사람의 행동을 나타내주고요. 혹은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줍니다. 그게 동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국어에 대한 설명은 동사는 아까 말했듯이 서술어와 동사는 조금 다른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가면 자, 제가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그럼 들어 올리는 이 행동은 동사라고 하지요. 그 행동을 우리는 동사라고 합니다. 자, 제가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입는, 제가 이거를 팔을 놓고 머리를 넣어서 입는 그 행동을 보고 우리는 서술어, 한국어에서는, 영어에서는 동사라고 합니다. 자, 제가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럼 그 찍는 행동은 동사겠지요. 이런 것들이 영어에서 동사입니다. 그리고 상태를 나타내준다. 이 표현이 사실 굉장히 좀 한국어의 서술어와 달라서 알아듣기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건 조금 뒤로 가서 설명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1번,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다. 형용사는 1번, 명사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자, 형용사는 2번, 하나의 상태입니다. 자, 형용사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앞에서 동사를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했었죠?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형용사는 뭐예요? 형용사는 상태지요. 자, 그럼 여기서 한국어의 서술어와 영어의 동사의 차이점이 나눠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어에서 pretty, beautiful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걸 사전에 찾아보시면 정확한 의미가 예쁜, 아름다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절대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뜻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자, 한국어의 서술어를 보면 달리다도 서술어입니다. 멋지다도 서술어입니다. 그죠? 예쁘다도 서술어고요. 아름답다도 서술어입니다. 영어에서는요, 아름답다와 같은 띄어쓰기를 안 한 한 단어가 오지 않습니다. 영어에서는 두 가지의 단어가 와요. 하나는 그 예쁜 혹은 아름다운 이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단어, 즉 형용사지요. 의 단어와 그 상태를 나타내줄 동사가 하나가 더 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비동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드릴 거라서 무조건 적고 외우시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아직 이해가 똑바로 안 되실 테니까요. 영어에서 비동사의 뜻 중에 하나가 뭐뭐이다입니다. 뭐뭐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beautiful 이라는 형용사를 보면요, 아름다운 이지요. 근데 형용사는 이번에서 저희가 뭐라 했지요? 형용사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즉 아름다운 이라는 이 뜻을 가진 beautiful 이라는 단어는요,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아름다운 상태인, 아름다운 상태의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름다운 혹은 아름다운 상태라는 뜻을 가진 이 beautiful이라는 단어와 뭐뭐이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인 비동사가 합쳐지면요, 아름다운 이다가 됩니다. 그게 한국어에서는 아름답다와 같은 뜻을 가진 영어의 말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름다운 이다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시면 아름다운 상태이다 이 정도로 가면 이해가 되실까요? 하지만 형용사의 뜻은 아름다운 상태라고 절대 안 나오고요, 아름다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구분하셔야 돼요. 한국어에서는 아름답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아름답다, beautiful 이렇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왜? 영어에서 beautiful은 한국어의 아름답다 라는 뜻을 가진 게 아니라 아름다운 이라는 뜻을 가진 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아름답다와 똑같은 뜻을 가지려면 한국어로는 조금 어색하더라도 아름다운 이다 혹은 아름다운 상태이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부사입니다. 아까 앞에서 형용사는 1번에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 형용사라고 했지요. 부사는 명사 빼고 모든 것을 수식합니다. 자, 부사, 품사 중 하나인 부사는요, 명사 빼고 모든 것을 수식할 수 있는 말이 부사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하나 볼게요. 자, 한국어로 나는 빠르게 달린다 하면 그 달린다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빠르게, 왜? 빠르게는 그 달리는 행동을 수식하는 말이지요. 더 꾸며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빠르게는 명사를 수식하지 않으니까 형용사가 아니고요. 빠르게 달린다, 뒤에 있는 달린다라는 동사를 수식해주니까 하나의 부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부사입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품사인 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사는 대신할 대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름 명자, 글사자. 그래서 뭐를 대신해주는 말이냐? 명사를 대신해주는 말이 대명사입니다. 자, 아까 명사 할 때 우리 이거 뭐라 부르기로 했지요? 머리카락이라고 한다 했죠. 그리고 이 머리카락의 품사는 명사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머리카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것을 뭐라 불렀습니까? 방금도 불렀네요. 이것이라고 불렀지요. 그럼 이것은 명사인 머리카락을 대신하는 말이 맞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이것, 저것, 그것들, 개들, 개, 그녀 이런 것들이 대명사입니다. 자, 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든지 여러분은 이름이 있으시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둘이서 얘기를 할 때 저는 너라고 부릅니다. 그거 대명사지요. 그리고 제가 방금 여러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대명사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름이 있는데 제가 그 이름 대신에 여러분이라고 불렀으니까요. 제 이름은 무엇입니까? 데이빗입니다. 그지요? 자, 근데 저는 저를 보고 저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은 나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것도 대명사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6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그냥 툭 치면 튀어나오는 말이 감탄사예요. 자, 옆에 친구가 저를 때렸어요. 제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까요? 아! 아씨! 혹은 욕이 나오거나, 그지요? 그런 것들이 다 감탄사입니다. 툭 치면 튀어나오는 말이 품사, 감탄사입니다. 간단하죠? 자, 7번째. 저희 거의 다 왔습니다. 7번째.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는 글자와 글자,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까지도 이어주는 말을 얘기합니다. 접속사는 이을 접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머리카락, 머리 이 두 개를 이어서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 합니까? 머리카락과 머리, 과를 한국어에서 조금 더 늘리면 머리카락 그리고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접속사는 그 사이에 있는 그리고 이게 접속사지요. 하지만, 혹은 이런 것들 영어로는 and, but, or 이런 것들이 접속사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됩니다. 뒤에 더 필요한 건 뒤에 가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마지막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은 한 문장으로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요,
명사 앞에 붙는다. 자, 전치사는 명사 앞에 붙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위치, 시간, 장소 등을 나타내 줍니다. 위치, 시간, 장소들을 나타내주는 말이 전치사예요. 저희 하나만 더 추가할까요? 조사. 자, 한국어에서 조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전치사입니다. 제가 세 개를 얘기했네요. 전치사에서는 1번, 전치사는 명사 앞에만 붙습니다. 알겠지요? 혹은 명사 역할을 하는 것 앞에만 붙습니다. 그 역할이 뭔지는 제가 그것도 다음 영상에 찍겠네요. 다음 영상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명사 앞에 붙고요. 두 번째는 위치, 시간, 장소 등을 나타내 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한국어에서 조사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 다 전치사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팔품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사실 이거 알아서 뭐 해? 지금 당장 영어 실력이 느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품사라는 개념은요, 문장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문장에 들어가면 이제 조금씩 한 문장, 두 문장 해석이 되면서 이제 공부를 해간다는 느낌이 들 텐데요. 품사는요, 그 문장을 이해하기 위한 진짜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잘 공부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